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뉴스 24 정동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지원하는 SNS 동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국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우주개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11일 날 영국의 버진 갤럭틱이 우주 비행기를 이용해서 고도 88km까지 여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우주 관광 시대가 펼쳐지는 것인데요. 앞으로 우주 개발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한 오는 10월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주 개발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참석하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한국천문연구원의 문홍규 박사님이고요. 이어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이 이강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좌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뉴스 보셨습니까? 혹시 어제 새벽에 그 우주 관광하는 거? 네, 아침에 일어나서 봤고요. 네. 정 기자님 기사 뜬 거 보고서 새벽에 고생하셨구나. 새벽 2시에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완전 반대니까 그것도 참 고역이더라고요, 취재하기. 예, 어쨌든 우선 질문을 오늘 10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이제 몇몇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 발사체를 가진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먼저 문 박사님께서 좀 짧게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1992년에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아주 작은 거였었죠. 우리별 1호가 발사됐었는데요. 이것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영국 서리 대학에서 만든 거였었죠. 1년 후에 93년에 2호가 발사됐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국내 기술진이 만든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위성으로 우리별 시리즈로 시작했던 한국의 우주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 시리즈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목적 실용위성이라는 국내 하고 해외에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목적이 외국에서는 정찰위성으로 분류합니다. 동시에 액체 로켓하고 고체 로켓도 각각 다른 기관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올해 시험 발사되는 누리호 발사 잘 돼야 되는데요. 네, 저도 참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나로호가 있었죠. 사실 이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지가하고의 합작품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연일 주요 뉴스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여당과 야당 대선 후보들의 공정이 아주 자세히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조만간 이제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대선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 정해질 텐데 많은 우주 전문가들이 그렇다면은 이번 대선 주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공약 중에 우주 관련 공약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환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우주가 지금 워낙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우주를 중요하게 하는 공약이 꼭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우주청을 새롭게 설립하는 걸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서로 없거든요. 국가가 당연히 강력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대체로 이전에 대해서는 우주가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 관련한 거버넌스가 조금 약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문 박사님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니라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들의 우주 거버넌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나사 같으면은 굉장히 크죠. 일단은 고용들 인력만 해도 17,000명이고요. 거기 대한 행정직,
공무원 또 민간인 그 계약 업체까지 다 합치면은 한 7, 80만 명이 이를 정도로 방대한 조직입니다. 거기서는 항공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과학,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유인 임무, 그 다음에 또 지상에서 관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까지 굉장히 반대한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이제 한국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철학으로 우주를 나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정치가들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과 비전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 박사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박사님도 이제 앞으로 이 우주 개발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소위 그걸 두고서 우리는 뉴 스페이스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광훈 박사께서는 아무래도 전 직장의 과기부에 또 부자관 역할을 하고 정책을 다뤄 오셨으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서 산업계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 대해서 짚어보신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주 개발 자체가 사실은 산업계가 크게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이제 강우현 항공우주연구원 중심의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게 우주 기술 자체가, 그 우주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비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뭐 지금 발사대가 제가 가보니까 2개가 있던데, 제3 발사대도 이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3 발사대는 민간 전용으로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민간 업체들이 이제 발사체를 개발하려면 사실 그 발사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장소를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데 대한 비용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국가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해주면 그게 가장 좋은 지원법입니다. 국가에서 민간 업체들을 뭐 기술적으로 다 지도를 한다거나 방향을 알려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민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기술로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한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문 박사님께서 한번 보시기에,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은 냉전 시대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냉전 시대부터 쭉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우주 개발의 역사, 그 속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이 진행될 것 같은지 한번 전망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소가 체제 경쟁을 하고 자기네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했었죠. 그런데 초반에는 모든 경쟁에서 미국이 밀려섰습니다. 첫 번째 그 인공위성이 사실 뭐 요만한 부에 불과한 기능도 거의 통신 신호만 내보내는 거였었는데, 스푸트니크호가 57년에 발사됐고 사실 그때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벵가드 로켓이라고 혼성 로켓으로 실험을 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실패해서 대망신을 당했었어요. 좀 조롱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플로러 1호를 미국이 뒤늦게 올렸고요. 달 무인 착륙도 늦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시는 것처럼 유리 가가린이 먼저 가고 조금 후에 알란 셰퍼드가 뒤따라가는 형국이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나 국민이나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었죠. 그 이후에는 한참 동안 미국이나 소련이나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이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관리 운영상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거대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효율 면에서도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한 여러 각성과 내부적인 요구에 의해서 또 미국은 동시에 여러 우주 업체들을 굵직굵직한 업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요즘 와서 빛을 발하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의 우주 로켓이나 우주선 거기 부수되는 여러 시스템 개발을 의뢰하게 되니까 이제 한국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한국도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최근에 우주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구계라고 해야 되나?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중심인데 지구를 벗어나서 화성이라든가 뭐 명왕성, 신우주는 거의 나사의 독주 체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뭐 미국이 그 우주를 진출하는데 가장 문을 먼저 열었고요. 네, 기술도 많이 혁신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과제들을 목표로 삼고 또 상당히 많이 성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러시아는 체제가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으면서 미국에는 많이 밀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달이나 화성 탐사만 해도 이제 먼저 과학 인문에서 과학적으로 먼저 알아냅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환경이나 아니면 달 표면의 먼지라든가 화성의 여러 가지 기후나 사람이 직접 가서 살기 전에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기술 인문국에서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인 인문국에서 인문을 위한 준비를 지금 예를 들면 오라이언 로켓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인 인문국에서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차적으로 먼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천체와 그 환경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는 그런 순차적인 경로를 밟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우주선을 한 명 보내고서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중단이 이소연 박사를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그럼 우리가 아르테미스 협약에 참가를 했는데 그럼 우주인을 안 보낼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우주국에서 최근에 우주인 선발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 22,000명이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켓도 안 만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수십 명이 나갔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도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의 철학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다시 귀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2024년에 유인 우주 탐사, 그러니까 달 유인 우주 탐사선인 아르테미스 계획이 있고, 2030년에 마침 이제 붉은 행성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하기 전에 두 분 박사님한테 제가 또 우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10월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성공할 확률을 어떻게 보세요, 문 박사님? 저희는 천문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한국연구 경제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로켓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이 박사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이게 사실 로켓을 발사 준비를 해서 한 번에 쏴서 바로 완벽하게 성공한다는 사실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사 10월에 발사가 조금 뭔가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계는 순수한 우리의 기술로 이루어갔기 때문에 이 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뭐 추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 해도 실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면은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10월에 이게 너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발사 자체가 어떻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대답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 어떤 그 전문가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20%다 이렇게 실제로 숫자로 이게 뭐 확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과연 그럴까 아무도 모른다. 일단은 쏴봐야 안다. 네. 뭐 쏴봐야지만 실패든 성공이 나죠. 근데 아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네. 수모를 당할 정도로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사실 지금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한국형 발사체 누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지금 국가하고 민간의 이런 협력 체제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박사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식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실무주 탐사 같은 경우는 나사가 주도하듯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수익과 직결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그런 분야는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우주 계획을 세울 때 계속 당장의 이익이 어떠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국가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주도를 하고 민간의 경우가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그런 기술들을 응용을 하거나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산업에 접목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인공위성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발사를 하고 그 인공위성을 만들고 이런 것만 우주 산업이 아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네, 그 데이터를 것인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내려받느냐도 문제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이나 이런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민간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천문연구의 전문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다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29년에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에 최근접하는 그런 어떤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2029년이면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는데 이 아포피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될 텐데 아마 우리도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과기부든 항우연이든 천문연이든 이런 아포피스죠. 지구 근접 소행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도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좀 러프하지만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지적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8년 후죠. 2029년 4월, 공교롭게도 4월 13일에 금요일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정지궤도 위성보다 낮은 고도로 41,600km 상공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가장 근접하게 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행성의 궤도가 바뀌고요. 자전축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소행성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느끼는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표면이 드러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문학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항공우주국 나사나 유럽우주국 또 일본 우주국, 중국 우주국 이런 곳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프로그램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불쑥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포피스를 마중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사에서는 지금 소행성 샘플을 막 가지고 오고 있고 오시리스 X 네, 오시리스 X를 기술을 돌려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확장 임무로 거기에 가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우리도 가보자. 그러고서 개념 연구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포피스와 지구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겠죠?
네, 뭐 향후 100년 이내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주청 설립, 우주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우주청만 설립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갑자기 선진국에 들어서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과 비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되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박사님은 부처에 직접 계셔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주청을 설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논의는 그냥 우주청 설립 이외에 좀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철학이나 비전 같은 거라든지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또 이게 괜히 뭔가 가버넌스만 복잡해지고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면서 괜히 옥상호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청 설립을 해서 우주 전체 거버넌스를 잘 관리하는 방향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세우면서 그 구체적인 대안, 실제로 이제 우주청을 만들려면 이제 우주에 연구하고 있는 전문연구원이라든지 공예대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서로 이제 일부는 또 흡수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냥 기관 하나 만들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좀 준비를 잘해서 차근차근히 우주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 배경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아기정통부에는 우주 담당 국장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대 공공정책관이 있는데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이유도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뭐 사실 그게 뭐 꼭 아기정통부의 문제만이라기보다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 관련 자체가 이제 원래 그런 식으로 순환 보직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으려면 전문가를 많이 연결해서 전문가 집단의 관리기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문 박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민간업체, 뉴스페이스 시대가 되면 민간업체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텐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서 예산만 따려고 하지는 않겠느냐. 왜냐하면 관련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독점 체제가 될 것이고 그게 또 하나의 공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네, 그것도 미리 잘 계획하고 설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우주 기업들이 있죠. 거기만 수혜를 입을 것이 아니라 또 정부 지원만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업을 떠는 게 아니라 외국 거대 우주 기업들처럼 자체 연구 기능도 갖고요. 그다음 자체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R&D를 해야겠죠. 또 한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은 화장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화공과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오도 있고 의과학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 퇴치하는데 그러니까 지시약하고 치료약 만드는 분들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학자들이 모델링을 하고 얼마나 어떻게 적화할 것인가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스튜디오 들어올 때도 온도계 재고 어떻게 열상 카메라로 찍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융합이 되고 있는데 우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사 같으면은 천문학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주과학자나 우주공학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연과학 전 분야, 그 다음에 공학 전 분야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어야 해서요. 또 경량화하고 그냥 보통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클리닉을 하는 서비스도 민간으로 먹는다. 네.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한국이 우주인을 키우면서 식품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식품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중단이 된 거죠.
사실은 정부 출연 기관 25개 중에서 뭐 대부분 연구원들이 다 우주 시대에 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공우주공학과 출신들만 우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 한국이 아르테미스 참여 국가로서 제대로 뭔가 보여주고 제대로 우리 산업도 발전시키려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기술도 있고 한 세계 10위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주로 나가면은 전부 다 1위 기술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청을 설립할 때도 항공우주공학, 우주과학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이 모든 기술과 과학과 문화가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지 그 밑그림을 짜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이게 인력풀이나 연구풀이 너무 작고 정치하신 분들이 너무 이게 정권 재창출에만 연두를 하셔가지고 깊이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시간과 여유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우리만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만의 철학, 그리고 우리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아마 지금부터라도 이야기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를 오히려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본이 너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우주화학 분야에서 10월 누리호 발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공포감과 이 경외감에 길들여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책임을 묻고 다음 단계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도전 정신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만 우리나라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두 분 박수. 오늘 상당히 말씀 고맙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